몇 년 전 미국의 유력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목소리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에 핵 추진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2030년까지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현종 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핵잠수함에 필요한 전농축 우라늄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자 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0년 전 독도와 관련된 일본과의 긴장 고조, 북한의 군사 위협 심화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극비리의 362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핵잠수함 개발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수 있었지만 한 기자의 특종 보도로 인해 불과 1년 만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 한국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물밑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 역시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회의론 사이에서도 어떤 이들은 이미 한국이 핵잠을 몰래 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소문과 논란은 더 이상 의미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핵잠의 꿈, 그 막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핵잠수함이라는 꿈조차 자유롭게 꿀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하려면 고농축 핵연료가 필요한데 이는 핵 확산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90년대부터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잠수함용 핵추진체 개발을 시도했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높은 장벽 앞에 좌절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돌파구를 찾아 디젤 전기 추진 기술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손원 1급과 도산 안창 호급 잠수함입니다. 이 잠수함들은 기술적으로 매우 뛰어나지만 결국 재래식이라는 한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연료나 배터리의 제약으로 인해 장시간 수중 작전은 무리가 있으며 장기적인 자망 수중,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산 안창 호함에는 AIP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중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핵 추진이 제공하는 무제한 작전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단순히 장시간 작전이 가능한 것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해양 작전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까지는 논의조차 물밑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던 핵 추진 잠수함 문제가 드디어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에이펙은 본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협력과 자유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보통은 공식 발표 외에도 무역과 안보, 현안 등 민감한 의제들이 비공식적으로 논의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앞에서, 그것도 기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 회견 자리에서 직접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를 넘어 1913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지를 전 세계 앞에서 최초로 공식화한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언은 한국이 더 이상 물밑에서만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전개는 말 그대로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직접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며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조선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표는 여러모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고위급 협의 사안은 양국 관료 체계를 거쳐 조율된 후에야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 모든 행정적인 단계를 생략한 채 대통령 한 사람의 결단과 SNS 한 줄로 판도를 뒤집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의 외교였습니다. 이 발표가 주는 파장은 실로 컸습니다. 그간 미국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핵비 확산 담당 기관들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명확히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한 명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 모든 기조가 단숨에 뒤바뀐 것이죠. 미국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이 소식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국,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긴급 속보를 타전하며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언론은 이번 발표로 인해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 변화가 향후 동북아 전략 지형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는 단순히 새로운 군함 몇 척을 더 갖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곧바로 우리 안보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주변국들에게도 새로운 전략적 경계 대상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주변국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자국의 방위 정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발표 이후 일본은 재빠르게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동북아 해역에서의 수중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이 일본의 방위 정책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일본 정부 산하전문가위원회에서는 차세대 잠수함 개발에 있어 비전통적 동력, 즉 핵추진 기술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역시 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타진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위대라는 이름 아래 제한적인 군사력을 유지해온 일본이지만 한국의 결정은 일본 내부에서 전략적 균형에 대한 재고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강경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 미국 양국은 핵비 확산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단순한 무기 보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핵잠수함이 자국 해역을 은밀하게 감시하거나 작전에 나설 경우 중국 해군은 매 순간 바닷속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를 한국의 핵잠에 대비해야만 하는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한국만의 국방 강화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해양 전략 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단 한 종류의 무기 체계가 이처럼 국제 외교와 안보 지형을 요동치게 만든 전례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변화는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해전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 위에서 거대한 군함들이 포를 주고받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다는 더 이상 수면 위에서만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심해 속에서 벌어지는 잠수함 간의 조용한 전쟁이 해양 전략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잠수함 전쟁의 서막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보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디젤 엔진으로 움직이고 산소통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작전을 수행하던 이 잠수함들은 당시에는 혁신적인 무기였습니다. 몇 발의 어뢰만 탑재할 수 있었지만 이 작은 유보트는 대서양을 누비며 영국의 보급로를 무력화시켰고 연합국에게 큰 공포를 안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되자 독일은 유보트를 더욱 발전시켰고 일본 역시 태평양 전쟁에서 잠수함을 전면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태평양을 무대로 일본 상선을 대거 침몰시키며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때부터 잠수함은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정찰, 항로 탐색, 포로 구출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이 되었죠. 냉전 시기에는 아예 국가 간 잠수함 첩보전이 벌어졌습니다.
1968년 소련의 골프 I급 잠수함 K-129가 태평양에서 침몰하자 미국은 이를 극비리에 인양하는 아조리안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또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에서는 영국의 핵 잠수함 콘커러가 아르헨티나 순양함을 단 한 방에 침몰시키며 전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었습니다. 이제 현대에 이르러 잠수함은 그 무게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격과 방어를 넘어 전략 핵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이라는 존재까지 등장하며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항공모함이 수면 위에서 위용을 뽐내는 태양이라면 잠수함은 어둠 속에서 언제든 상대를 꿰뚫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이 모든 기술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해 수개월에서 수십 년까지 연료 교체 없이 작전이 가능하고 디젤 잠수함처럼 자주 부상하지 않아도 되기에 적에게 노출될 위험도 현격히 줄어듭니다. 이로써 핵잠은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해군의 전략적 게임 체인저가 된 것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밀성입니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존재라는 점이 적에게는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을 줍니다. 디젤 잠수함이 일정 시간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핵추진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바닷속에 머물며 그림자처럼 잠복하거나 급속히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적의 눈을 피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고 동시에 핵심 전력을 몰래 추적하며 작전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비록 탑재 무기가 어뢰와 미사일 같은 재래식 무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탑재한 플랫폼이 핵추진이라는 점에서 작전 수행 범위와 전략적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장착한 선박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압박, 이것이 바로 핵잠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단지 몇 척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들이 세계 해양 전략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핵무기가 아닌 단지 핵추진만을 탑재한 잠수함 몇 척을 도입하려는 것만으로도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자체로 전략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해군이 핵잠을 갖게 되면 북한과 중국 모두 심해 어딘가에 한국의 핵잠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북한은 70여 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LBM 잠수함 발사 이카미를 탑재 가능한 신형 전략 잠수함까지 선보였습니다. 김정은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전술 핵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심지어 장기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보유도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다수의 핵잠과 강력한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디젤 잠수함만으로는 이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추적하고 억제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며칠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하므로 그 순간 적의 위성이나 레이더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핵잠수함은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매복, 추적, 타격을 훨씬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는 날, 우리 해군은 진정한 의미의 심해 지배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